서류에 도장 찍어. 이제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30년 친구 박성호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다녔고 군대 가기 전날 밤에도 소주잔을 기울였으며 창업 초기 월세 낼 돈이 없어 공장 바닥에서 함께 잠을 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변호사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 순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 장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김태성 해임, 대표이사 박성호 선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박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성호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 이정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저 말을 누가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 아내였던 사람, 가난했던 시절 단칸방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저를 향해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회의실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8살. 공장 한 구석에 낡은 선반 2개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품 하나 만들려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박성호였습니다. 영업은 자기가 맡겠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한숨을 쉬더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성아, 넌 기술은 잘 알아.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건 나였어.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도 내가 만들었고, 직원 관리도 내가 했고, 은행도 내가 상대했어. 이제 인정할 때 되지 않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랬구나. 넌 늘 그렇게 생각했구나. 잠시 후 이사회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전원 찬성, 저 혼자 반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회사에서 저는 단 몇 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출입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친구와 회사, 아내까지 전부 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오래됐다는 말. 그건 오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임원들의 시선, 전부 선명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1시가 넘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윤소라, 재무팀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해임이 아닙니다. 순간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 돈이 사라지고 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거래가 계속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금액만 수십억입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사를 빼앗긴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윤소라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누군가가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아직 진짜 지옥의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윤소라와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회사를 빼앗긴 것도 충격이었는데 수십억 원의 자금이 사라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야. 성우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말을 뱉는 순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친구는 제가 알던 박성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내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러.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혼 준비? 응. 너무 태연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우랑 언제부터였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전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던 거냐? 오전 10시, 윤소라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회사 근처라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윤소라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몇 번이나 살핀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3억, 5억, 7억. 수천만 원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여러 차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윤소라는 침을 삼켰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든 지 20년. 거래처 하나 늘리려고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직원 월급 주려고 제 통장을 털어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윤소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무님 결제입니다. 박성호. 역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친구니까. 설마. 정말 설마. 그때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송금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처음 보는 계좌들이었습니다. 금액은 더 컸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일부입니다. 전체 규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비우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 처음부터 회사를 먹을 생각이었군. 그런데 그 순간 윤소라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왜 그러죠? 제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성을 위해 USB를 삭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수정. 그녀는 대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회계팀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래 명세서 사본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수취인 이름, 이정아, 제 아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윤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웃어? 좋아. 더 웃어라.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그날 밤 윤소라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다급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박성호 전무가 회계 서버를 전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소라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10년 전 직접 해고했던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그 사람이라면 삭제된 자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윤소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입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민준. 그 이름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해고했던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준은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전산팀 직원이었습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고집이 강했습니다. 당시 회사 서버 보안 문제로 박성호와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 모든 책임이 최민준에게 뒤집어 씌워졌고 결국 저는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 박성호의 말을.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설마 그때도 내가 속았던 건가?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지금 데이터 복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회사를 떠난 직원이 제 회사를 구할 마지막 희망이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민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입구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 지금은 자기 회사를 가진 대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민준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이 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여길 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장님이라 불렀을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민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와서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성호 때문입니까? 순간 고개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박성호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서버 보안 문제 당시 작성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최민준이 아니라 박성호였다는 내용이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대표님은 이 보고서를 못 보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전무가 결제 전에 보고서를 빼돌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직원을 내쫓았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최민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표 해임, 회사 자금 유출, 아내의 배신, 그리고 사라지는 증거들. 최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날이 왔군요. 무슨 뜻입니까? 박성우는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민주는 과거 자료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성호가 여러 차례 회사 서버 접근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요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었으니까,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회사 전체 데이터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부터였구나. 처음부터 회사를 노렸던 거야. 최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료 복구는 가능합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회사 서버 접속 기록. 누군가가 대량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이번 주 안에 증거가 전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도, 친구도, 아내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좋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날 밤 최민준과 윤소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회사 자금 흐름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윤소라가 갑자기 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계좌, 왜 그러죠? 윤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 역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내 이정아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가 있었고 최근 3년 동안 입금된 금액이 무려 47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성호만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추위를 느꼈습니다. 윤소라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정아 명의의 계좌, 그리고 그 안에 찍힌 숫자 47억 2천만 원. 순간 숫자가 잘못 보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계좌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7억. 제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월급 걱정하고 거래처 결제 걱정할 때 아내는 뒤에서 이런 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냐?
최민준이 계좌 내역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시점을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왜? 이 계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됐지? 최민준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계좌 개설일, 7년 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표 해임은 어제 일입니다. 회사 돈 유출은 최근 몇 년 일입니다. 그런데 계좌는 7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배신이 어제 시작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7년, 무려 7년 동안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7년 전이면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고 아내와 주말마다 외식도 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제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섭네. 진짜 무섭다. 그때 최민준이 새로운 자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고급 호텔 결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골프장, 리조트, 해외여행, 그리고 결제 카드 명의, 이정아, 박성호,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변명할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표님,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민준이 갑자기 다른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잠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화면에는 대형 송금 내역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금액 15억 원, 송금 시기, 대표 해임 3개월 전, 수취인, 해외 법인.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당 송금 승인자 이름이 박성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아였습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소라도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가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성우가 주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반대였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주도한 사람, 송금을 승인한 사람,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람, 모두 이정아였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최민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보기엔 말해. 박성호도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30년 친구, 20년 아내, 둘 다 저를 속였는데 이제는 서로까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업 초기에 사용하던 오래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창고로만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한 번도 버리지 않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곳. 괜히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캐비닛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표지가 반쯤 뜯어진 작업 수첩. 창업 첫날부터 사용했던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래처 메모, 기술 개발 기록, 제품 설계 도면,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설립하던 날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던 특별 약정,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한 줄. 핵심 특허 및 원천 기술의 소유권은 김태성 개인에게 귀속된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 그 특허, 모든 사람들이 회사 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이 사실은 제 개인 권리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윤소라.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우 측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금 특허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을 박성우 역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님, 특허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윤소라의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작업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 역시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작업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전에 제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술 하나만 믿고 창업했습니다. 누군가 기술을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핵심 특허와 원천 기술 소유권은 제 개인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 회사에는 사용권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게 된 것입니다. 박성우는 경영을 맡았습니다. 저는 제품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사 서류와 계약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구나. 대표 자리만 빼앗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허까지 손에 넣어야 완전히 회사를 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 저와 최민준, 윤소라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작업 수첩과 계약서, 사본을 확인한 뒤 안경을 벗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문제는 시간이죠.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도 이미 준비를 끝낸 것 같습니다. 화면에 소송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특허 양도 동의서, 기술 이전 합의서, 지분 확인서. 문제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 끝까지 준비했구나.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말에 다시 현실이 보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작업수첩 하나뿐. 상대는 거대한 회사와 변호인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김태성, 경영 실패 논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대표. 이사회, 경영 정상화 위에 대표 교체. 기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입니다. 그때 윤소라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 캡처.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표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다더라. 박 전무가 살린 거래.
교체 잘한 것 같다. 직원들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 그들조차 진실을 모른 채 박성호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렇겠지. 분노보다 씁쓸함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준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복구된 자료 일부가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삭제된 이메일, 계약서, 계좌 기록, 수많은 자료가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비밀회의 녹취록. 녹음 파일은 2년 전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태성이는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이정아였습니다. 당신만 조심하면 돼. 그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소리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제 끝까지 간다. 그때였습니다. 최민준이 갑자기 파일 하나를 멈췄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 왜?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녹취록 첨부 문서, 그리고 그 안에 적혀 있는 이름 하나. 우리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성호도 이정아도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 자금 유출의 핵심 연결고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아직 절반도 아니었다는 것을. 최민준이 확대해 놓은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녹취록 첨부 문서에 적혀 있던 이름. 그 이름은 박성호도 아니었고 이정아도 아니었습니다. 김현우, 제 처남이었습니다. 아내의 남동생, 결혼 후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설마 윤소라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대표 명의 김현우, 차명 계좌 개설 관련 서류 김현우, 자금 세탁 과정에 사용된 유령법인 김현우, 모든 연결고리 중심에 처남이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족까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친구와 아내 둘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가족 전체가 얽혀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흐려진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조차 사라졌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냥 끝내버릴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친구도 모두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더 하라는 거냐? 잠시 침묵. 그리고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계좌 하나를 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윤소라와 최민주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송금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하나,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돈이 거쳐간 계좌였습니다. 일종의 집결지, 핵심 계좌였습니다. 최민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왜? 이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됐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계속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달랐습니다. 실소유주 서류, 전자서명 기록, 접속 IP, 전부 박성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허 사용 제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핵심 제품 생산이 전부 멈출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언론은 즉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김태성, 특허 분쟁 패배, 창업자의 마지막 발악, 대표 해임 정당성 확인, 인터넷 기사 댓글까지 박성호 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그날 밤 저는 창업 초기에 사용하던 공장 앞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 녹슨 간판,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응,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민주는 멀리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나갈 때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은 최소한 사람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었던 친구보다 10년 전에 내쫓았던 직원이 더 제 편이었습니다. 그때 윤소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왜? 찾았습니다. 뭘? 윤소라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최종 계좌, 잠시 정적,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 박성호도 몰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조차 몰랐던 기록. 그 말은 지금까지의 진실이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최종 재판에서 누군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최종 재판 당일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박성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박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처럼. 아내 이정아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기대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끝내자. 전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원고 박성호 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대표 교체를 진행했으며 익숙한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영 실패, 무능한 대표, 특허 소유권 분쟁, 몇 달 동안 언론에서 떠들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 변호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이 하나씩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 차명 법인 서류, 삭제됐다 복구된 이메일, 법정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결정타는 최종 계좌 자료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끝에 연결된 계좌, 모든 돈이 박성호 실소유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윤소라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계좌 거래 기록,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비밀 문서. 판사가 자료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문서 제목, 자산관리 계획서, 그리고 작성자 이름, 이정아.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던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에게 회사를 넘긴 뒤 그가 대표 자리에 완전히 안착하면 해외 계좌 자금을 이용해 박성호마저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재산을 단독 소유한다는 계획.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박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거기에는 박성호 명의로 준비된 허위 횡령 책임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즉, 회사가 완전히 넘어가면 모든 범죄 책임을 박성호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박성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아, 이게 뭐야? 처음으로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소라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삭제됐던 이메일 복구본. 거기에는 이정아가 처남 김현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에 정리하면 돼. 회사만 넘어오면 끝이야. 태성도 성우도 결국 이용하는 거야. 법정 안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성우는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용당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정아는 처음부터 둘 모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난이 싫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두 남자를 동시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를 배신했는데 결국 자신도 버려질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허무하냐? 나도 똑같았다. 판사는 즉시 자료 확보를 명령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자금 세탁? 관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표 해임 사건 대반전. 아내가 설계한 수십억 원대 자금 유출.
절친과 남편 모두 이용한 충격적 계획.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 박성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 30년 절친.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여기까지일 줄 몰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우정의 마지막 말이 고작 저것이라니.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정아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정아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도 끝났고 회사는 되찾았고 박성우와 이정아의 거짓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리했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러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만날까 말까? 결국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이정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이정아였습니다. 미안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었어. 창업 초기 시절, 전셋집을 전전하던 기억, 생활비 걱정하던 기억. 그녀는 그 시간을 누구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없었어. 욕심은 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 늦은 밤 치킨 한 마리 놓고 웃던 날.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떠올릴수록 더 선명해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마. 용서는 안 할 거니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끝났습니다. 몇 달 뒤 회사는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남 김현우 역시 자금 세탁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언론도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회사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실 창문 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지키느라 정작 제 자신은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일부 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윤소라는 재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최민주는 회사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람 보는 눈 안 틀릴 겁니다. 그 말을 하자 셋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는 혼자 창업 초기에 사용하던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낡은 철문, 녹슨 간판, 먼지 쌓인 작업대, 20년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작업 수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은 바로 그 수첩.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적어놓은 목표가 보였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자. 짧은 한 줄. 그걸 보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좋은 회사란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저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 나 자신을 되찾은 거였구나. 3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20년 결혼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과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아픈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성은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 우정과 20년 결혼 생활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고 증오에 자신의 남은 삶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낸 것은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태성의 선택을 용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강한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